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승기는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제가 앞서 신형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었는데 해당 시승기에 이어서 이번엔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려볼까 해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순수 가솔린, 디젤 엔진부터요,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까지 요즘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파워트레인을 구매해야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차량을 정말 좋아하고 아니면 차량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확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특장점들을 이해하고 차량을 구매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나한테 딱 걸맞는 파워트레인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면서요, 각각 파워트레인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과 빗대어 봐서 여러분들께 각각 파워트레인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전달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요, 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히나 국산차, 현대, 기아, 그리고 렉서스나 토요타 계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연비가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그리고 충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높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은 독일차라든지 볼보라든지 유럽 계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아시아 쪽,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독일차라든지 볼보라든지 이쪽 계열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대신 또 한국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다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썼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뭐냐? 요거는 제가 앞서 시승했던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명확하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티지 시승기 때 이 초반 가속할 때 약간의 이 엔진의 부밍음, 약간의 소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소음이라든지 초반 가속할 때 약간의 불쾌함,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특징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 지금 가속하다가 엑셀 페달에서 이렇게 발을 뗐을 때는 바로 EV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로만도 주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속도를 조금만 내게 되면 바로 엔진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초반 가속할 때는 모터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힘을 내기 때문에 순수 가솔린, 그러니까 1.6 터보 모델 대비해서 초반에 그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좀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게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시승기 전달 드릴 때 이 엑셀 컨트롤을 잘해야 이 차가 조금 편안하다, 좀 훅 밟거나 조금 욕심을 내게 되면 우웅 하면서 그냥 RPM이 오르고 속도는 안 나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난다. 그래서 지그시 밟으면 괜찮지만 약간 급가속을 하게 되면 약간 불쾌감이 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시그니처 트림 X라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6 터보도 시그니처 트림으로 똑같이 시승을 했고, 지금 휠 세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장 큰 19인치 세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교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언덕길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조건에서 1.6 터보 가솔린에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는 웅 하면서 이렇게 속력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편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약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474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19인치 휠 기준으로 1.6 터보 가솔린의 복합 연비는 11.5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9인치 휠 기준으로 15.6이에요.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좀 커다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솔린 엔진 대비했을 때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2만 킬로 정도, 보통은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타시잖아요. 뭐 더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통 2만 킬로 정도로 1년의 주행거리를 잡으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7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값은 474만 원 차이가 나는데 유류비는 78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유류비로 이 차값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가솔린보다 비싸기 때문에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탄다라는 건 약간의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차값이 거의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료비를 차값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많이 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474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내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정차에 있다가 이렇게 가속할 때 이런 부드러운 느낌, 정숙한 느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파워트레인을 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474만 원, 물론 유류비, 연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느낌들이 주는, 좀 더 편안함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혜택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DCT와 6단 자동 변속기여서 이 트랜스미션, 변속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8단 자동, 6단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실상 이 변속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안 느껴집니다. 스포티지 1.6 터보 모델도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면서 되게 승차감이라든지 변속 느낌이 고급스러워졌고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했을 때 좀 편안함이 느껴진다라는 게 종합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기본적으로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어서 조금 8단보다는 저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는 변속기이기 때문에 뭐 그 변속기에 대한 불만은 크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셔서 굳이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정차에 있다가 출발할 때, 그리고 조금 초반에 가속을 할 때, 속도를 낼 때, 그때가 가솔린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사실 중고속 영역 이상으로 가면 가솔린도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이 시내 주행에서 특히나 그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값어치를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다. 동승자들도 이거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아니라 순수 가솔린이기 때문에 오토 스탑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졌다가 이렇게 출발할 때 켜지고, 이게 되게 약간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좀 꺼지고 켜지는 게 운전자에게 약간 불쾌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어차피 초반에는 모터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예 오토 스탑앤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하이브리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차가 주는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점은 일단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해야 어느 정도 그 차가 갖고 있는 100%의 매력을 다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충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회생제동 통해서 충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뭐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 용량이 한 15에서 30kWh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충전했을 때는 한 70에서 100km 정도 순수 전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된다라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또 장점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수 전기로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지금 계속 EV 떠 있거든요. 떠 있다가 살짝 가속하는 순간 바로 엔진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로만은 주행하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말 요 초반에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타력 주행할 때만 EV 모드로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네, 지금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엑셀 쭉 밟다가 이렇게 엑셀에서 발 떼면 EV 모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력 주행을 할 때 정도만 순수 전기로 주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럼 또 어떤 뭐 특장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서 이점도 크지 않고
순수 전기로만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의 장점도 없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도 없습니다. 그냥 48V 배터리를 하나 더 탑재함으로 인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스탑앤고, 정차했을 때 시동 꺼지고 켜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배출가스를 좀 줄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출력 보조를 조금 해주죠. 뭐 10마력, 20마력, 그리고 뭐 2토크, 5토크 정도 조금 이제 마력과 토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수입차 구매하려고 좀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수입차들은 웬만하면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는 아닌 차들도 많지만 독일 브랜드라든지 볼보 이런 브랜드들은 다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고, 지금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거의 안 들어가 있죠. 다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출시하고 있고, 뭐 신형 팰리세이드, 곧 출시되는 신형 팰리세이드도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이 풀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엔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의 왼쪽 운전석 도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문을 내렸을 때는 이중 접합 유리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이드미러 크기도 적절했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 쪽창을 통해서 사각지대 줄여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 하단부에는 이 손잡이 부분 넓게 제공이 돼서 뭐 당기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메모리 시트 2면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꾹 누르게 되면 해당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수동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와 시트 위치 이렇게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 보게 되면 사이드 미러 조절, 문 잠그고 문 열고, 창문과 여기 뒷좌석 창문을 못 열게 락 거는 버튼 제공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톤 인테리어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인테리어 제공해주고 있고, 손잡이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제공되고요.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크렐 오디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평평한 더블 플랫 구조로 되어 있고, 기아의 엠블럼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지금 보시면 블랙이 아닙니다.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어서 블랙 인테리어와는 또 다른, 조금 더 밝고 좀 더 영한 느낌,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인테리어 컬러의 특징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하단에 EV,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있으면 EV라고 뜨는 것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 계기판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온도도 나오고 있고요. 트립 컴퓨터에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핸들 왼편에서는 에이다스,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핸들 조항이라든지 차간 거리 조절, 이런 부분들 조절 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에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한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공이 됩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에코가 기본 노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음성 인식, 통화 받고 끊고 이런 기능들 사용 가능하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위치는 여기 이 레버를 내려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건 적외선 카메라 적용돼 있어서 이제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12.3인치는 다른 기아, 현대 모델들과 똑같은 UI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T맵 사용하고 있었고,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도 좋기 때문에 순정 내비를 사용하셔도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메뉴가 따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솔린 모델 대비했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죠. 이 송풍구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 변경되면서 바뀌었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쭉 길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대시보드 상단과 하단이 다른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우드 트림이 실제 우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드 느낌 나게 따뜻하게 고급스러운 이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랙 우드로 되어 있어서 좀 젊은 느낌도 나고 그렇게 올드한 느낌이 나는 우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상등은 정 가운데 누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기아 차량들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이 멀티펑션 기능, 이 버튼 누르면 온도 조절과 관련된 기능, 한 번 더 누르면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기능, 저는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컨이나 히터 끌 때는 그냥 여기서 꺼주시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하단에서는 이렇게 눌러서 닫고, 이 부분도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에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지문이라든지 먼지가 묻었을 때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드는 아니고, 이 안쪽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 선 꽂아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시동 거는 버튼과 이 다이얼식 기어 변속 가능합니다. 피는 이렇게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지문 인식과 이 내리막길 보조기는 주차 센서,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 서라운드 카메라는 국산차가 워낙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은 여기 아마 오토 스탑 앤고가 있었는데 오토 스탑 앤고를 아예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조석 열선과 조석 통풍 시트 제공되고요. 컵홀더는 2개 제공됩니다. 따로 커버는 없고 아래쪽에서는 수납 공간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열었을 때 수납 공간은 꽤나 깊은 편이고 시거잭 하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 보게 되면 빌트인 캠, SOS 버튼, 실내 등은 백색 등으로 들어옵니다.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틸팅도 가능하고 완전 개방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개방 안 되는 차량들도 좀 있죠. 근데 한 절반 정도만 열립니다. 조금 적게 열리는 편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 치고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좀 공격적으로 닫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입 차량 대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 빨리빨리에 적응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속도에 맞춘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선블라인드도 굉장히 빨리 열립니다. 거의 수입차의 2배 정도 빨리 감기로 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승차감 부분은 가솔린 모델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19인치 세팅이어서 그런지 승차감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이 맨홀 뚜껑을 넘어갔는데 이 19인치 세팅이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 하이브리드를 굳이 19인치까지 넣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세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9인치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휠이 컸으면 좋겠다, 스타일리시하게 드레스업 효과를 위해서 좀 큰 휠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18인치까지는 추천을 드리지만 19인치까지는 효율도 떨어지고 승차감 부분도 조금 이렇게 통통 튀면서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에서 19인치는 좀 오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을 좀 내고 있는데 소음 부분에서도 사실 가솔린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솔린 모델도 이 엔진, 부밍음,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이입되는 거 말고 외부 사운드 차단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이제 엔진 사운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노면이 좀 안 좋은데 이 휠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 체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속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밑에 등급인 차의 풀옵션과 지금 이 스포티지의 기본 깡통 모델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 스포티지 풀옵션과 소렌토 깡통 이렇게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밑에 등급의 풀옵션을 구매하시더라도 그 위에 등급, 그 체급 차이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보통 한 체급 위에 좀 기본 트림, 낮은 트림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번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은 아주 넉넉하죠. 제 앞좌석은 178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맞췄고, 그대로 178 성인 남자가 뒤에 왔을 때 공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넉넉하죠. 밑에 발을 넣었을 때 발 공간도 확실히 넓은 편이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꼰다라고 했을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트 같은 경우에 확실히 좀 밝은 색이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화사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톤이라서 좀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창문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은 남김없이 다 내려가고,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뒤에도 2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있고, 여기서 실내 등은 백색 등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뒤쪽에는 손잡이, 옷걸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손잡이를 썼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타고 내릴 때 여기 잡고 이렇게 문 열고 내리면은 굉장히 편안했다라는 그런 기능성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가방 거리도 있고, 이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 뒷좌석 수납 공간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산차가 가지고 있는 2열의 가장 큰 핵심이자 메리트죠. 바로 리클라이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장 세웠을 때고, 제가 처음 포지션은 약간 눕혔을 때, 그리고 여기서 더 눕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 정도 각도가 기울어지려면 수입차에서는 뭐 GLS라든지 X7이라든지 약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줘야 가능한 정도의 리클라이닝이 국산차에서는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차들이 이런 걸로 참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수입차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산차가 대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뒷좌석에 탈 일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 뒷좌석에 탔을 때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확실히 차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실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는 따로 덮개가 없는 컵홀더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 어깨바디 상단 부분은 약간 스웨이드 소재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딱 여기만 보면은 거의 제네시스 GV70이나 GV80 정도 되는 고급감이 느껴지는 시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포티지가 참 고급스러워졌고, 송풍구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뒤쪽 양쪽에 C타입 포트 2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뒤에서도 편하게 충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총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1.6 터보 가솔린 모델 대비 유류비적인 차이, 연비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진 않는다.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려면은 그냥 보통 막 타도 한 17, 18 정도는 나와줘야 가솔린 대비했을 때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주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한 편은 아닌데, 제가 지금 주행했을 때 트립 컴퓨터에 나오는 연비는 13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를 3일째 타고 있는데 3일째 총 탔을 때 누적 복합 연비는 16이에요. 16.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지는 않은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연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 대신에 연비적인 메리트보다는 이렇게 주행했을 때 주는 만족도가 가솔린 모델 대비했을 때 좀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스포티지를 탔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시내 주행 그리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올라가는 이 만족도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꼭 시그니처 트림으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시그니처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니처 말고 그 밑에 등급으로 옵션을 딱 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하이브리드 모델 출고해서 타신다면은 뭐 주행 성능 부분에서 아쉽다, 이게 좀 신경 쓰이네, 거슬리네 하시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아이들을 자주 태우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자주 모셔서 조금 더 정숙하고 부드럽고 좀 안락한 차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맞는 것 같고, 보통 나 혼자 그냥 출퇴근할 때 탈 거야, 그리고 옆에 뭐 아내나 여자친구, 그냥 지인들 가끔 태워 라고 하신다면 1.6 터보 가솔린 모델을 사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 시승기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해당 리뷰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